파리는 네. 또 광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죠. 예를 들면 뭐 콩코르드 광장이라고 루브르 박물관 앞에도 있고, 네. 또 우리한테 또 굉장히 잘 알려진 바스티유 광장. 네. 이제 거기가 이제 예전에는 뭐 감옥도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프랑스 혁명이 시작됐다라고 이제 역사학자들은 다 이야기를 하는데 네. 우리에게 광장은 어떤 의미인가요? 광장은 사실은 도시가 형성될 때 광장이 일단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네, 사람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네네. 사람이 모여서 다양한 사람들이 익명성의 상태에서 모일 수 있는 도시 공간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광장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뭐 도시의 장점인 그 교류가 생겨나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재미난 거는 유럽의 도시들의 그런 광장들은 대부분 다 큰 건물 앞에 있어요. 성당 앞에 광장이 네네. 있고, 혹은 뭐 바스티유 감옥 같은 것도 큰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큰 건물 앞에 광장이 있고, 왜냐면은 당시에 큰 건물을 지을 때 어쨌든 당시에는 그런 건물들은 돌을 이용해서 짓는 거고, 그렇죠. 채석장에서 돌 갖고 와서 돌 가공을 해서 건물을 짓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 공사 건물 짓는 거 앞에 항상 돌을 다듬는 그런 작업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한참 동안 완성되는 몇십 년 걸려서 완성이 될 텐데, 네네네. 그렇죠. 노틀담 성당 같은 경우는 뭐 200년 가까이 걸리고 했으니까 그 과정 중에 거기는 계속 공사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건물이 딱 완성되고 나면은 그 앞은 공터로 남게 되고, 왜냐면 그 중에 공사하면서 필요했던 뭐 예를 들어서 한밭집 같은 것들, 식당들이 주변에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도시가 다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비어지고 나면은 그 공간이 광장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되고, 그게 사람들이 많이 쓰는 공간이 되는 거죠. 모일 수 있는 시장 같은 역할로. 그래서 지금도 가서 보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큰 건물 앞에 대부분 그런 공간이 있고 그런 공간이 사실은 시장이라든지 네. 아니면 뭔가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 혹은 다양한 식당들이 있는 네. 그런 곳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거는 뭐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데는 그렇게 광장 그래요. 문화가 발전하진 않았었겠네요. 네, 별로 역사적으로. 없죠. 네. 네. 그래서 광장 문화가 별로 없고, 가장 결정적으로 광장이 됐다는 거는 배후에 밀도가 높은 4, 5층짜리 건물에 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거기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거를 받아주는 공간에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네네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밀도가 낮은 도시였기 때문에 도시라고 말하기도 좀 뭐할 정도로 단층짜리 건물로 만들어진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한쪽에 사람이 많이 모일 일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혁명이 안 일어난 거예요. 아, 그런 거. 그래서 조선왕조가 50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봐요. 아, 광장이 없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모여서 네. 뭔가 자기의 불평과 불만을 그렇죠. 이렇게 예. 뭐랄까요? 엑스칼레이터 시킨다고 네. 해야 되나? 네. 사람이 모여야지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그 사람이 모이려면은 그 당시에 다 차 타고 올지도 않을 거고 다 걸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걸어올 만한 거리에 사람이 있을 정도의 밀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800년대 동학혁명이 실패했잖아요. 네네네. 왜냐면 도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거는 뒤에 경제 구조만 딱 보더라도 밀도가 낮은 거고, 밀도가 낮으니까 우리는 농업밖에 없었고, 그 산업공상이잖아요. 상인이 제일 밑바닥 계층이거든요. 사회 계층 중에서. 네네. 근데 프랑스 그 혁명이 일어날 때만 하더라도 이미 밀도가 높은 도시가 있었고, 그렇죠. 귀족들은 상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상업이 귀족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신흥 부호 계급으로 떠오르고, 네네. 시민들도 많이 도시에 살면서 다른 농업 이외의 것들을 갖고서 일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많았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광장에 모여서 혁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네네. 80년대 다 서울에 밀도가 높게 모였잖아요. 아파트 네네. 짓고. 그러고 나서 87년도에 6월 항쟁이 성공을 한 거죠. 시청과 광장에 사람이 모일 만큼 이제 배후에 밀도가 높은 도시가 형성이 된 거고. 말씀 듣고 보니 그거는 정말로 와닿는 이야기인 게 네. 어떻게 보면 아시아 국가들, 특히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종교 시설이 예전에는 절이라든지 그렇죠. 사찰 네. 아니면 이제 뭐 서원 같은 것들. 근데 네. 그거 다 어딘가 굉장히 한가한 네. 진짜 이렇게 산속 같은 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럽의 도시의 핵심에는 언제나 교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 앞에는 항상 이렇게 넓은 광장이 있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유럽에서 훨씬 정치혁명이 많았던 이유가 그 광장 문화와 네. 비광장 문화의 차이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게 저는 영향이 분명히 건축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네. 근데 그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면 봉건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봉건 사회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인 권력자가 하나가 완전히 이렇게 제국으로 통치하지 않고 봉건으로 됐으면은 옆 동네하고 막 싸우잖아요. 그렇죠. 경쟁하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성문화가 발달해요. 네네네. 성에 예를 들어서 봉건 영주들이 성을 치고 있고 네. 농노들은 밖에서 성 밖에서 농사 짓다가 전쟁 나면은 이제 성 안으로 들어와서 피신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담을 쌓아서 성을 만들게 되면은 그 내부의 공간은 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밀도가 높은 공간이 나오고 그러면서 광장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사회가 발전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조선 같은 경우에는 봉건 사회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되게 네. 조선 팔도가 평화로웠어요. 그 이유는 네네. 우리는 옆에 중국이라는 엠파이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네네. 제국의 책봉을 받으면은 우리는 안정적인 정치가 되기 때문에 지방 영주들끼리 경쟁이 별로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모여서 이제 그게 어떤 사회적인 불안 요소나 불평 요소가 생겼을 때 네. 그게 정치적인 행위, 그렇죠. 소위 말해서 혁명이나 소요나 네. 뭐 이런 걸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없죠. 그러고 보니 진짜 저희도 그런 혁명 요소가 굉장히 많았지만 줄줄이 다 실패했던 줄줄이 게 그런 실패했어요. 도시가 없어서 그런 거군요. 네, 도시가 없어서.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이제는 그런 광장과 도시가 있으니까 네. 정치적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커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두 가지가 있죠. 도시 밀도가 높은 도시의 광장도 있고 네. 거기다가 인터넷 공간 속에서 또 그런 성토할 수 있는 공간도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SNS는 사람들을 되게 선동하기 유리해요. 선동하기 유리하고 소수의 의견을 증폭시키기도 되게 유리하고 선동하기도 좋고 그래서 항상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은 민주화 운동이 꼭 일어나요. 아랍의 봄 같은 사태가 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아랍 같은 경우가 민주화가 안 됐던 가장 이유는 거기도 밀도가 높지가 않잖아요. 네네네. 계속 유목민족이라는 것 자체는 계속 이동하면서 사는 민족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부족했었는데 핸드폰 나오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성향이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새로운 그 뭐랄까요? 시스템, 체제? 공동체 의식이 안 만들어져요. 그 토마스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 SNS가 활성화되면은 민주화 운동은 쉽게 일어나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릴 수는 있으나 그 다음이 계속 무정부 상태로 돼 있고 공동체 의식이 이런 하나로 된다는 게 만들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항상 오프라인 공간에서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뭐 아랍의 봄이라든지 하는 그 다양한 민주화 운동이 사실상 다 실패하고 실패했죠.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그런 나라들 무정부 상태로 유지되고. 네. 그러고 보면 참 대한민국 대단한 것 같아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운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1900년대 전에는 되게 운이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강대국들 사이에서 20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저희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는 사실 러시아나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항상 주변 국가들이 제국으로 성장을 할 때 우리는 못했잖아요, 그거를. 네. 그런데 하나 바뀐 거는 미국이라고 하는 제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토에서 되게 먼 곳의 제국과 연합을 하는 순간 그러는 순간 옆에 있는 제국들을 약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됐다라는 게 그게 약간 운이 바뀐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그 바스티유 광장 좋아하시나요? 별로 건축가들한테는 그렇게 광장이 그렇게 매력적인 곳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광장을 제일 좋아하는 데는 콩코드 광장을 제일 좋아해요. 예. 어떤 이유가 있나요? 거기에- 콩코드 광장도 굉장히 프랑스 혁명 때 핫했던 네. 거기에 사실 이제 기요틴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네. 루이 16세 마리 앙뚜아네트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그렇죠. 정말 집권 세력들의 이제 처형이 이렇게 잔인하게 진행됐던 그 광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콩코드 광장을 건축가로서 좋아하는 이유는 오벨리스크 때문이에요. 이유가 심플하시네요. 네, 이거 아무래도 모든 건축가들의 로망은 이제 이집트 건축에 있거든요. 아, 피라미드와 뭐 거의 그 원류를 가다 보면은 우리가 현존하는 건축물 중에서 가장 메머드 스트럭처고 그리고 뭔가 신비롭고 그 당시의 기술로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저 도대체 오벨리스크가 어떻게 세웠을까?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것 등등 그런 것들이 그 약간 로망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한 덩어리잖아요, 오벨리스크가. 그렇죠. 그게 참 대단하죠. 네. 그 돌이 그 이집트에도 사실은 거기 있지 않고 강의 상류에 네. 채석장이 따로 있거든요. 네, 네. 그럼 거기서부터 배를 실어가지고 배에 태워서 이렇게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엄청난 물류 설비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고 그 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뭐 도둑들이나 이런 것도 다 무찌르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대단한데 그거를 북아프리카에서
파리까지 갖고 파리까지. 왔다고 생각하면은 그거 자체를 딱 보면은 아 나폴레옹이 이집트에서부터 파리까지 오는 모든 길은 다 통치하고 있었구나. 그 중간에 있는 모든 그 뭐랄까요 그 지나오는 길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이제 프랑스한테 굴복한 그런 애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만 딱 보더라도 아 이게 나폴레옹이 어마어마한 권력자였구나 그게 느껴질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그 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오벨리스크 정말 너무 멋지죠. 네, 거기. 멋지죠. 저는 아무래도 이제 역사 여행을 워낙 많이 하고 이제 역사를 좋아하고 역사 속에 나오는 이제 위대한 인물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무덤을 꼭 가게 되더라고요. 네. 혹시 이제 무덤도 건축학적으로 좋아하시나요? 전 되게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예. 왜냐면 무덤은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공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원을 생각하게 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사실 피라미드도 무덤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 그 전에 뭐 기원전 8,500년 전에 만들어졌던 역사상 최고 오래된 건축 유적물이라고 하는 게 괴베클리 테페라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사실은 장례식 치르는 무덤 같은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동그란 벽을 이렇게 겹겹이 쳐놓은 그런 공간인데 그런 것들이 다 사실 건축에서는 저는 인간 되게 하는 거는 장례식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사피엔스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죽으면 땅에다 묻고 그다음에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상상하고 그걸 위해서 스토리를 만들고 그거를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큰 그룹을 이루고 그게 다른 동물하고의 차이점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곧 무덤 건축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덤 건축은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는 그런 큰 기준점이 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네요. 네, 엄청난 의미가 있죠. 아니 그러면 그 나폴레옹의 무덤은 네. 이제 파리에 가면 이제 앵발리드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교회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앵발리드도 그냥 교회 안에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항상 그 유럽을 가면서 하는 생각이 네. 아 유럽 그 무덤 문화의 아주 특징이 교회 안에 항상 무덤을 쓰더라고요. 네. 그게 결국은 이제 종교적인 이유일 것 같은데 그렇겠죠. 건축학적으로도 그런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딱히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사회학적으로 의미는 그게 결국엔 자기가 중세 시대 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죽음을 두려운 걸로 했잖아요. 네.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거냐, 지옥에 갈 거냐. 그걸로 종교 세력들이 이제 힘을 얻은 거였는데 그러면 신흥 부호 계급들, 특히 부자들, 상업으로 돈 번 사람들, 피렌체 쪽에 있었던 예를 들어 메디치 가문 같은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은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거는 교회 건축을 하거나 성화를 그리거나 조각품을 지어서 교회에다 기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 신흥 부호 계급들과 종교 권력이 하나로 결탁하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증하고 교회를 바치고 하면서 거기다가 자기 무덤도 쓰고? 하고 그것만큼 확실하게 보증받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천당의 티켓을 천장의 딱 티켓을 그걸로 따는 걸로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게 안 되는 사람들, 그거보다 좀 안 되는 그냥 평신도 같은 사람들, 그런 덜 부자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면죄부 사가지고 넣고 그걸로 성 베드로 성당 같은 거 짓고 어쨌든 그것도 n분의 1로 쪼개서 교회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묘하게 엮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도네이션 많이 한 사람들, 혹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광장 이야기를 할 때 네. 광장이라고 하는 공간과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변동, 혁명 같은 거, 소요 같은 거하고 약간 이제 사회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연결을 시켰었잖아요. 네. 저는 이제 이런 책을 보면 사자의 정치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죽은 사람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래서 이제 무덤을 짓는다라는 게 결국은 그 사람의 업적과 영혼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후손들의 강렬한 열망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에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럼 피라미드도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짓기는 하지만 후손들이 그걸 또 굉장히 활용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완전히 공감합니다. 죽은 사람을 신격화할 때 그 후손들 혹은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갖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되게 미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그 죽은 당사자보다는 그 팔로워들인 거죠. 그게 뭐 사실 기독교도 보면은
그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장소가 되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십자가가 죽은 골고다 언덕이 시작이 아니고 죽어서 부활한 그 무덤이 사실은 기독교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무덤을 중요하게 시작 포인트로 보는 거고 상당히 많은 것들이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 장소성을 만들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을 만든다는 게 되게 중요한 힘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메카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상징적인 장소성인데 그렇죠. 메카 정말 이슬람의 상징적인. 그건 무덤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그 까만 돌이 있는 그곳을 통해서 계속해서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게 만들고 평생에 한 번쯤은 꼭 순례를 해서 거길 보게 만들고 그런 장소적인 구심점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그럼 개인적으로 이 무덤은 정말 좋았다 라는 데가 있을까요? 저는 베트남 메모리얼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베트남이요? 네. 메모리얼로 치면 죽음을 상징하는 공간 중에서 저는 가장 좋았던 거가 그 워싱턴 DC에 가면 있는 베트남 전쟁 메모리얼. 그게 정말 최고였던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실제로 전사자들의 뼈는 없지만은 알링턴에는 있죠, 그런 것들이. 네네. 근데 알링턴 국립묘지 말고 근데 베트남 메모리얼은 비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의 이름만 거기다 새겨놨잖아요. 네. 그게 난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거기 한 10만 명 넘는 전사자들의 이름들이 까만색 돌에 쫙 새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무덤 그러면 되게 우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V자 형태로 딱 땅이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네. 여기는 되게 걸어 들어가면서 왼쪽에 맨 처음에 시작은 발꿈치쯤에서 시작이 돼요. 근데 이게 아주 완만하게 가다가 점점 벽이 올라와요. 사실은 제가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점점 올라오면 내 키보다 훨씬 커지면은 내 시야에 몇백 명의 전사자가 쫙 들어오거든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압도당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 딱 나올 때에는 워싱턴 모뉴멘트나 링컨 모뉴멘트 같은 미국 역사에 되게 근사한 걸 딱 위대한 위대한 대통령들을 보면서 딱 나오게 하는 기가 막힌 그런 시퀀스로 만들어진 스토리라인이에요. 저는 건축학적으로는 잘 몰라서 그 맞은편에 있는 한국전쟁 기념비가 훨씬 좋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렇죠. 네. 그거 약간 흉내내서 만든 게 한국전쟁 기념비. 그렇긴 하죠. 네. 네. 앵발리들을 안 가보셨다니까 네. 제가 진짜 감히 건축가님께 네. 꼭 한번 추천드립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그 이제 교회 안쪽으로 깊게 이렇게 팠어요, 둥그렇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폴레옹의 어마어마한 관이 있는데 그 관보다 멋있는 거는 사실은 이제 관을 둘러서 이 나폴레옹이 평생에 했던 10가지 업적을 그걸 부조로 이렇게 딱 해놨거든요. 이제 부조로 한 바퀴 쭉 보면서 그 설명을 읽고 나오면 아, 나폴레옹이 프랑스 역사에서 이런 10가지 일을 했구나.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데는 제가 보기에는 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나폴레옹이 법전을 만들었다라는 건데 거기에서 보면 나폴레옹이 자기가 만든 법전을 이렇게 손에 딱 들고 그리고 이제 한쪽 손으로 누군가의 법을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로마법 대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머지 법들은 다 발바닥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법들은 아예 법 취급을 안 하는 거고 그냥 자기가 보기에 자기의 제일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는 로마법 대전보다 더 나은 법전을 만들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나폴레옹의 대단함보다 로마법의 대단함을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로마법 대전이라는 거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그러니까 뭐 6세기, 7세기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게 1000년이 훨씬 더 지난 뒤에 나폴레옹 같은 천재가 이걸 딱 만들어 놓고 내가 드디어 유스티니아누스의 로마법 대전을 꺾었다라고 할 정도면 이 로마의 법률적인 수준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높았냐라는 거를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법을 진짜 법은 정말 모르는데 법은 볼 때마다 사실 우리 지금 20세기 후반부터 시작해서 이 사회를 만드는 움직이는 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법이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MS 윈도우. 그 MS 윈도우 시스템이라고 OS 시스템이잖아요. 컴퓨터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사실은 텍스트로 만들어진 법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OS 시스템이 만든 것 위에 지금 현대의 모든 문화들이 그게 섰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그게 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 법전 자체가 요즘으로 치면 그런 소프트웨어 역할을 해서 이 사회가 움직이게끔 만드는 기반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로마가 한 1000년 정도 쓰던 OS를 나폴레옹이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걸로 볼 수 있는 거겠죠. 위대한 개발자들이네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해석을 하시니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워싱턴 얘기를 잠깐 하셔서 저도
그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 워싱턴에 가면 이제 국회의사당 있잖아요. 네. 그 캐피털 안에 들어가면 하원이 있는 곳에 그 하원이 직접 회의가 열리는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면 그쪽 벽면에 이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위대한 법을 만든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로 기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류 사회에 법을 가져다 준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23명인가의 부조가 이렇게 원형으로 딱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거에 밖에 있는 이미테이션만 보고 안에 있는 이제 진품은 못 봤는데 나폴레옹이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대단하시네. 네, 그게 모세 이런 사람들도 다 있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걸 기준으로 하면 이제 네. 빌 게이츠 게이츠가 선생님도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어쨌든 뭐 앵발리들을 한번 꼭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